국제적인 기구인 세계보건기구, 보건 전문가로 새로 합류한 한 여성이 미국에 퍼져가는 독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재빠른 이 행동에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대응 연구관은 감탄하며 미친 듯이 메모를 시작하는데요. 이 독특한 사연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린누 윈슬로우입니다. 저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전염병 대응을 연구하는 국제보건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건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전염병이 터지면 사람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저는 그 반대예요. 저는 전염병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우리가 다음 위기에서 더 잘 대응할 방법을 찾고 있죠. 특히 팬데믹 이후 글로벌 방역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다음 전염병 사태를 더 잘 대비할 수 있을까인데요. 저 역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있었죠. 지금은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는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질병을 수치화해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에는 겨울철 독감에 걸릴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코로나 감염이라는 게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도 독감이 퍼지면서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저는 보건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독감이 유행을 타면서 전 세계를 조사하던 중 저는 꽤나 흥미로운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없는 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나라 한국에서 일어난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처음에 믿기 어려웠어요. 그냥 인터넷 소설 같았죠. 한참 팬데믹이 유행할 당시에는 아직 전문가라는 호칭을 붙일 수 없던 나이였었고 한국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방역이 훌륭하다?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알고 있었지. 내면 깊숙이는 몰랐기에 자료를 보면서도 이게 맞나 싶어 자료를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야기는 팬데믹 초기 한국의 한 병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날도 응급실은 평소처럼 분주했죠. 감기 증상을 보이는 한 환자가 진료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지금이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때는 달랐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가 어떤 병인지 치명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아직 잘 알지 못하던 때였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환자가 병원 안에서 꽤 많은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어요. 의료진, 다른 환자들, 보호자들까지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일이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으세요? 병원 전체가 폐쇄되거나 혹은 병원 측에서 이 사실을 쇠퇴하고 숨기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번지며 지역사회까지 초토화되는 건 순식간이었을 거예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여러 번 봤으니까요. 그래서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큰일 났다. 이 병원 끝났구나 싶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측은 이를 파악한 즉시 긴급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병원 관계자들이 알아서 척척 판단을 내린 거예요. 환자가 머문 공간은 즉각 봉쇄되고 병원 내 CCTV와 전자기록이 청동원되었죠. 환자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단시간에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접촉자로 확인된 사람들, 전원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고 필요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일이 단 48시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해요. 결과는요, 추가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첫 반응은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였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초기였잖아요. 지금이야 다들 이런 사례에 익숙하다지만 그때는 아니었는데 말이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빠른 판단을 했는지, 심지어 그 연락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전부 검사를 받았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라면 몇 주 동안 혼란 속에 빠질 일이었는데 한국은 이 사건을 단 이틀 만에 종결시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방역 시스템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환자의 동선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실행에 옮긴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그 과정을 신뢰하고 협조한 시민들까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자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뭔가 배울 게 있다. 아니, 정말 많이 배울 게 있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어요.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그날, 저는 그날도 사실 잊지 못한답니다. 한국에 발을 띄는 순간부터 저의 놀라움은 시작됐어요. 사실 비행기에서 내릴 때만 해도 제가 상상했던 건 평범한 공항 풍경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북적이는 입국 심사대, 긴 줄.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생각이 완전히 뒤집혔죠. 인천공항 내부는 마치 SF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고요하면서도 질서정연했고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특히 입국 심사 과정은 제가 이제껏 경험했던 것 중 가장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QR코드 하나만 스캔하면 정보가 바로 입력되고 방역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됐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았던 건 방역 로봇이었어요. 갑자기 로봇 하나가 공항 복도를 돌아다니며 소독제를 분사하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디지털 화면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공항인지 백투 더 퓨처인지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공항의 효율성과 첨단 시스템에 이미 반해 있는데 KTX를 타러 갈 때도 심상치 않더군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딜 가나 기차는 다 있으니까 사실 기차는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KTX를 보자마자 제 생각은 또 한 번 뒤집혔어요. 이런 것까지 말하긴 우습지만 사실 먼저 기차 디자인부터 남달랐어요. 마치 우주선을 보는 듯한 세련된 곡선의 반짝이는 외관이 꽤나 근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세상에 이건 기차가 아니라 비행기 아닌가요? 좌석은 널찍하고 창밖 풍경이 훤히 보이는 창문도 거대하더군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정실성이었어요. 출발 시간이 10시라더니 정말로 10시 정각에 칼같이 출발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기차가 늦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늘 그렇게 출발 지연에 당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속도란, 여러분,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창밖 풍경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는데 마치 제 인생이 타임랩스로 지나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차역 플랫폼에 내렸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또다시 방역 로봇 등장. 로봇이 지나간 자리마다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열차 내부에는 공기정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서 공기가 정말 상쾌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마치 제가 VIP 코스로 대접받고 있는 기분이 들다군요. 공주님이 된 듯한 기분이랄까요? 한국의 교통은 편리함, 안전함, 그리고 아름다움까지 모두 겸비한 최상의 인프라인 것 같아요. 한국인 여러분은 이런 걸 늘 경험하며 살고 계시다니 부러우면서도 안 됐다 싶을 정도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살다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시면 다른 나라가 얼마나 후져 보이겠어요. 아유, 우리나라가 최고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은 정말로 최고거든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로 앞서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라예요. 이게 제가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받은 충격과 감동의 이야기랍니다. 한국에서의 첫날이 너무 매끄럽고 인상적이어서 이곳에선 모든 일이 이렇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걸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감도 잠시 진단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원래 사건은 꼭 방심했을 때 터지는 법이잖아요. KTX에서 내린 후 숙소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휴대폰 지도를 보고 있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제 손에 있던 가방이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지? 설마? 아니겠지? 가방 안을 열어봤는데 정말로 제 프로젝트 관련 서류가 담긴 파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파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 미국에서부터 수도 없이 조사해왔던 그 방대한 데이터들, 한국 방역 시스템에 대한 초기 분석, 참고할 데이터까지 몽땅 들어있는 게 바로 그 파일이었어요. 심장이 콕 내려왔더군요.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신없이 파일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기 시작했죠. KTX 플랫폼부터 역 주변 거리까지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절대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낯선 나라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게 가능하냔 말이죠. 언어도 서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던지요. 저는 더듬더듬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중요한 파일을 잃어버렸고 아마 기차에서 두고 내린 것 같다고요. 그 남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스마트폰을 꺼내더군요. 그리고는 KTX 고객센터와 연결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실시간 분실물 조회를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제가 탔던 열차와 좌석 번호를 입력했고 제 파일이 기차 청소팀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파일은 이미 분실물센터로 보내졌고 역무원이 보관 중이라는 거예요. 그 남성은 저를 분실물센터까지 안내해줬고 파일을 찾는 순간 저는 감격으로 그만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며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물었지요. 그는 웃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여기선 다들 그렇게 한다고 말하더군요. 다들 그렇게 한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그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그가 흔쾌히 연락처를 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이 경이로운 시스템뿐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에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제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것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한국의 시스템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따뜻하고 협력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와 잃어버린 파일을 열어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미국에선 절대 못 찾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윽고 드디어 한국 방역 시스템의 심장부에 발을 들이게 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조금 들뜬 마음으로 미팅 장소로 향했죠. 그런데 그 들뜸은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압도감으로 바뀌었어요. 건물 곳곳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질비했고 내부의 모든 사람들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마치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대 같았거든요. 이게 정말 병원이야? 아니면 비밀 작전 본부야?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놀라지 않은 척을 하느라 애를 썼죠. 내심 한편으로는 여긴 내가 알고 있던 보건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팅은 의료진과 연구진의 따뜻한 환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과는 별개로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한마디로 전쟁 영화 한 편 같았지요. 설명이 시작되면서 나온 첫 장면은 바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였습니다. 팬데믹 초기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던 그 혼란의 시기에 한국은 사람들이 차 안에 앉아서 빠르고 안전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해냈다고 하더군요. 검사 과정은 단 10분, 그 결과는 몇 시간 내로 통보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단 몇 주 만에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만 있을 때 한국은 이미 답을 찾아 실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연구진이 보여준 한 영상 또한 제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주었는데요.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는 야외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차례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모든 환자를 세심히 관리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어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일을 계속할 수 있었나요? 그러자 한 연구원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우리가 여기서 한 발 느리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치고 힘들어질 걸 알았으니까요. 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감동적인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다니 저는 그대로 받아 적어 위인전을 쓰고 싶은 마음이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혁신, QR코드 기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 저는 이걸 듣고 그 기발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 시스템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몇 초 만에 접촉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림을 보내기까지 했는데요. 덕분에 접촉자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확산은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었어요. 비슷한 것들이야 그 후에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시기에 이런 시스템이란요. 그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행 속도는 제가 일했던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기발하고 엄청난 시스템들 사이에서도 가장 저를 감동시킨 건 사실 그 어떤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었답니다. 바로 사람들이었어요. 의료진은 물론이고 시민들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모습이 정말 경이로웠죠. 의료진은 밤낮 없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돌봤고 시민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켰더군요. 줄을 서서 검사를 받으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의료진들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협조적일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것도 다 기록해서 데이터로 남겨야 했으니까요. 그러자 한 의료진이 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개인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이라고 생각해요. 와, 정말 그런가요? 한국인 여러분들. 이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방역 성공을 넘어서서 전염병 대응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었어요. 저는 반드시 내가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탄과 존경이 커져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게 정말 깊은 인상을 남겼으니까요. 이후 방역조사를 끝내고 모든 일정이 조금 여유로워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한국에서 진짜 한국다운 무언가를 경험해 봐야겠어. 그리고 마침 떠오른 사람이 있었죠. 제게 소중한 파일을 찾는데 도움을 줬던 그 친절한 한국 아저씨 말이에요. 저는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흔쾌히 시간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오셨으니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드셔보셔야죠. 그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한 전통 음식점으로 데려갔죠. 메뉴판을 보는데 순대국, 잔치국수, 돈가스 같은 다양한 요리가 있더라고요. 순대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 눈에 띄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됐어요. 나한테 너무 낯선 음식 아닐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가 말하더군요. 괜찮아요. 혹시 순대국이 입에 안 맞으면 잔치국수랑 돈가스도 시켰으니까 골라 드시면 됩니다. 근데 잔치국수랑 돈가스는 어린이용 메뉴라는 거예요. 순대국을 못 먹는 어린이들을 위해 가게들이 보통 어린이용 메뉴를 한두 가지씩 준비한다고요. 저는 어린이 메뉴라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가 그러더라고요. 보통 외국인 분들이 순대국 처음 드실 땐 긴장하시니까 안전빵 메뉴를 같이 시키는 게 정석입니다. 라고요. 안전빵이 뭔지도 그날 처음 배웠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요. 순대국은 깊고 진한 국물에 순대와 고기가 듬뿍 들어있었고 잔치국수는 따뜻한 국물에 얇은 면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죠. 그리고 어린이용 돈가스는 한눈에 봐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크기로 예쁘게 플레이팅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순대국부터 도전했어요. 솔직히 냄새가 좀 별로여서 이거 딱 한 입 먹어보고 별로 면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남의 나라에 왔으면 그 나라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니까 국물 한 숟갈을 떠서 맛을 보는데 세상에 그 깊고 진한 풍미가 입 안에 퍼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그냥 음식이 아니고 마음을 녹여주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달까. 제가 감탄하자 그는 웃으며 새우젓을 더 넣어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 말대로였어요. 순대국이 한층 더 풍부한 맛으로 다가왔죠. 정말 신기한 메뉴였어요. 건강에도 좋다던데요. 그 다음은 잔치국수. 잔치국수는 따뜻하고 깔끔한 국물이 특징이었어요. 정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었죠. 가볍게 한 젓가락 떠 먹으니 부드러운 면발과 국물의 조화가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건강한 느낌이 드는 맛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어린이용 돈가스였어요. 돈가스는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메뉴인데다가 여기선 심지어 어린이 메뉴라고 해서 그냥 무난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돈가스 위에 웬 특이한 소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돼지고기 튀김을 아보카도로 만든 과카몰리 소스나 칠리, 머스타드 혹은 그냥 레몬즙만 뿌려서 먹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 보는 소스였어요. 갈색 소스 말이죠. 정체가 뭔가 싶어서 한참 들여다보다 슬쩍 한 입 찍어 먹어봤는데 완전히 독특하고 놀라운 맛이 나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약간의 과일 향까지 나는 이 소스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돈가스 소스와는 차원이 달랐죠. 제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돈가스 소스에 빠지셨군요. 이게 한국식 돈가스의 매력이랍니다. 라고요? 네,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전 한국식 돈가스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음식을 사이좋게 나눠 먹으며 저는 예상치 못한 맛들로 행복에 빠져들었어요. 순대국, 잔치국수, 그리고 돈가스.
모든 요리가 저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군요. 모두 따뜻하다.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맛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솔직하게 말했지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반했다고, 이건 정말 경험하지 않고는 모를 맛이라고요. 그러자 그가 그러더라고요. 음식은 그 나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다. 오늘 드신 건 모두 한국 사람들이 힘들 때 서로를 위로하며 먹던 음식이라고요. 아, 위로하며 먹던 음식이라니, 그 말이 제 마음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이 따뜻한 음식들이 단순히 맛있는 요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이야기와 정서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는 건지도 너무 궁금해졌죠. 호기심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저는 한국에 대해 배워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저는 그저 배를 채운 게 아니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따뜻한 마음을 그 음식에서 느끼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여유 있게 차를 한 잔 더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TV에서 흘러나오는 한 장면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현재 경제 상황과 함께 한국이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던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데 과거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 저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요? 한국이 정말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던 게 맞냐고요? 혹시 한 몇백 년 전 이야기는 아니냐고요? 그러자 그가 말하더군요. 네, 사실이에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 나라는 완전히 폐허 상태였어요. 집도 공장도 심지어 먹을 음식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죠. 아, 한국전쟁이 있었구나. 그렇게 그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죠. 전쟁 후 많은 사람들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고 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배우고 일하고 서로를 돕는 데 집중했죠. 그는 자신의 부모님 세대가 바로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대신 어릴 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며 우리 세대가 지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잠시 말을 멈추던 그는 저를 바라보며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쉬운 길을 걸어온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어릴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기계를 돌리고 손이 갈라질 때까지 일했어요. 그땐 배고픔이 익숙했고 꿈 같은 건 사치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술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죠. 그는 청년 시절 작은 공장에서 기술을 배웠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기술자였던 그는 동료들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더 많은 일을 맡으려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중반 작은 공구 제조업체를 창업했다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문 하나를 따내려고 며칠이고 거래처를 찾아다니고 밤새워 제품을 만들어 직접 배달도 했죠. 가끔은 이게 맞는 길인지 고민했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던 것 같아요.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꽤나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이랄까요. 결국
우리의 공구 제품이 해외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첫 해외 주문은 일본이었죠. 그 컨테이너가 항구를 떠나는 걸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게 세계로 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에 말이죠.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덧붙였어요. 지금의 한국 경제는 대기업들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이,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함께 이뤄낸 결과이죠. 그리고 그건 저희 부모님 세대가 보여준 근면성과 책임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눈빛은 깊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한국 경제의 성장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노력과 단합으로 이 모든 걸 만들어낸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이 이야기는 꼭 한국인이 가진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한국은 운이 좋거나 자원이 많아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생하셨지만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그분들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발전이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지금의 세계 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라고요. 그리고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이루어낸 이 기적은 단순히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야.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잘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을 가진 놀라운 나라였으니까요. 이는 길이 기억되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윽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숙소 참가회에 앉아 그동안의 경험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득했죠. 벌써 떠날 시간이라니 하지만 마음 한편에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물론 처음에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순했어요. 글로벌 방역 프로토콜을 연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목표는 이루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지 방역 시스템만을 넘어서 저의 가치관 자체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죠.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전자출입 명부, 실시간 추적 시스템처럼 강력한 방역 시스템은 물론 첫 번째고요.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라는 것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의 일상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완성시킨 건 기술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움직인 수많은 한국인들의 헌신과 단합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아저씨와의 대화에서 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기적 같은 경제성장 스토리 식사 자리에서 느꼈던 음식에 담긴 한국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나라의 독특한 정신까지 한국은 저에게 시스템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비행 중 태블릿을 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이야기,
놀라웠던 시스템, 감동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한 가지 사실이 더 분명해졌죠. 이 이야기는 글로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어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목표가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요. 저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졌어요. 방역, 기술, 음식,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요. 그래서 한국 전문 유튜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내가 만든 글로벌 방역 프로토콜에는 반드시 한국의 시스템을 반영할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려야지 라는 다짐과 함께 말이에요. 이렇게 저의 새로운 도전은 바로 여기,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누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한국에서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의 아들이 한국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에 통쾌하다며 비웃고 있던 한 여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가게 되었던 그녀는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프랑스 여자 이자벨라 파브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을 제 친구이자 라이벌인 클레르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최근 클레르를 따라서 한국에 갔던 저는 너무나 창피한 일들을 겪었고 그 일로 있은 뒤 저는 다시는 원래 저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께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어렵사리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저와 클레르 까미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우리는 함께 뛰놀며 자랐고 학교도 같이 다녔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클레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지만 동시에 모든 면에서 경쟁하는 라이벌이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클레르가 저보다 뛰어났고 저는 늘 그 애와 비교당해야 했어요. 고등학교 축제 때 학교에서 제일 예쁜 아이를 뽑는 작은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꽤나 자신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제 외모에 나름 자부심도 있었죠. 하지만 그 미인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은 제가 아닌 클레르였어요. 그 애가 당당히 1등을 차지하며 주목을 받을 때 저는 2등에 머물러야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학업적인 면에서도 클레르는 언제나 저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고 심지어 운동조차 클레르가 저보다 잘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자 저는 클레르와 함께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클레르에 대한 열등감을 느꼈어요. 클레르가 잘 나갈수록 저 역시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 애를 이기기 위해 엄청 애를 썼지만 매번 클레르에게 한 발 뒤처지는 경험을 해야 했죠. 클레르가 1등을 거머쥘 때마다 저는 그 애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미소를 지으며 축하해줬지만 속으로는 괜히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팠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이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클레르와 저 사이에는 점점 더 커다란 격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항상 우수한 성적을 받던 클레르는 당연하게도 명문대에 진학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갔죠. 반면에 저는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고 그저 평범한 시골 아가씨로 살아가야 했어요. 클레르의 삶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애가 내뿜는 빛에 가려진 저는 어둠 속에 머물며
점점 옴츠러들었죠.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클레르 앞에만 서면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클레르와 저 스스로를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나름대로 제 삶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 무렵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뿌리 깊었던 열등감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저도 이제는 가정을 꾸렸으니 클레르의 빛나는 삶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려 했고 그저 제 행복에 집중하려 했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클레르와 저는 같은 해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자 한동안 잠잠했던 제 안의 열등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클레르의 아들, 앙리는 엄마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영리했어요. 반면에 제 아들 폴은 천천히 자라고 배워가는 과정도 더뎠죠. 걷기도 말하기도 모든 면에서 제 아들보다 앞서 나가는 클레르의 아들을 보면서 저는 끔찍한 질투심과 자괴감을 느꼈어요.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참으로 한심했고 이렇게 못나게 굴지 않으려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 보았지만 그게 참 쉽지 않더군요. 클레르의 아들이 무엇을 잘 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였죠. 클레르와 저 사이에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했고 결국 저는 일평생 클레르와 그녀의 아들을 향한 열등감을 품고 살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르의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클레르의 아들이 또 얼마나 잘난 여자를 만났으려나였어요. 늘 완벽한 삶을 살아온 클레르와 그녀의 아들이었으니 당연히 결혼 상대도 그에 걸맞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곧이어 저는 클레르 아들이 고작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비웃음을 흘렸답니다. 클레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고작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니 이건 정말 뜻밖의 희소식이었어요. 클레르의 완벽했던 삶에 작게나마 흠집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당시 저는 한국을 가난하고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클레르의 아들이 그런 나라 출신과 결혼한다는 것은 제게 어떤 승리감을 느끼게 했죠. 그동안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결국 한국같이 못 사는 나라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된 클레르를 보며 저는 통쾌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클레르도 결국은 나와 비슷한 처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언제나 완벽해 보였던 클레르의 인생이 이제는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는 생각에 저는 삐뚤어진 행복을 느꼈죠. 클레르는 아들의 결혼 때문에 당분간 한국에 가 있겠다고 했는데 저는 얼른 클레르가 프랑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하루라도 빨리 클레르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별 볼 일 없는 한국 며느리를 맞이한 클레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왔죠.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저는 한국에서 돌아온 클레르를 만났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애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같은 후진국에 다녀왔으니 분명 힘들어해야 맞는데 오히려 클레르는 한국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군요. 이자벨라, 너도 한국에 꼭 한번 가봐야 해. 한국은 정말 환상적인 나라야. 아, 내가 한국 며느리를 얻게 되다니 난 정말 행운아인 것 같아. 클레르는 며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표정이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떤 후회나 실망도 찾아볼 수 없었죠. 물론 저는 클레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분명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클레르의 속을 긁어놓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한국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면 언제 한번 같이 가보자. 나도 한번 구경해보고 싶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클레르가 동요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분명 클레르는 저에게 후진국 한국의 실상을 들키고 싶지 않을 테니 어떻게든 제가 한국에 가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돌아오더군요. 같이 한국 여행을 가자고. 너무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한국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다시 가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거든. 우리 빨리 날짜 잡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클레르가 참 뻔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기 아들 결혼이 망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지. 왜 이렇게 되도 않는 센 척까지 하며 한국을 좋아하는 척하는 걸까? 제 앞에서 필사적으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클레르의 모습은 참 꿀불견이었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 가자고 할까봐 분명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겉으로는 저를 속이려고 애쓰고 모습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죠. 그래서인지 저도 오기가 생기다군요. 이참에 한국에 가서 클레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는 일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클레르에게 일부러 이렇게 말했죠. 2주 뒤쯤 시간 괜찮아? 그때 한국에 가보자. 클레르는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는지 제 제안에 곧바로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한국 여행이 확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진짜 한국에 가서 클레르의 가면을 벗기는 것뿐이었죠. 여행 날짜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클레르를 짓밟아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저는 클레르를 한껏 비웃어줄 생각에 기뻐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라면 한국은 낡고 초라한 나라여야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인천공항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깨끗한 거리와 고층 빌딩이 질비한 서울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서울은 프랑스 파리는 물론 유럽의 어느 대도시를 가져다 대도 절대 밀리지 않을 만큼 세련되고 현대적인 도시였어요. 클레르가 왜 한국을 그렇게 칭찬했는지,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죠. 그제서야 저는 클레르의 아들이 고작 한국 여자와 결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클레르가 웃으며 제게 말을 걸더군요. 어때 이자벨라? 한국 진짜 좋지? 나도 우리 아들 따라서 아예 한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니까. 우리 아들은 진짜 무슨 복을 타고 난 건지. 이렇게 멋진 나라에서 훌륭한 아내까지 얻고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클레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클레르의 아들이 결혼으로 쪼박이 아닌 대박을 터뜨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제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애써 무심한 척하며 클레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한국이 그렇게까지 대단하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금 더 둘러봐야 알 것 같아. 제 말에 클레르는 묘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마치 제 속마음을 꽤 뚫어본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꼭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부끄러워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클레르를 비웃어주겠다는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우선 클레르는 저를 덕수궁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의 전통 문화나 건축물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덕수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이 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화려한 색감으로 채색된 기와 지붕과 단청은 제 눈을 황홀하게 만들었고 한옥의 우아한 선은 품격이 넘치더군요. 덕수궁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어느새 저는 복잡한 감정도 잊은 채 한국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죠. 그런 저를 보며 클레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음 목적지를 안내했어요. 이번에 구경할 곳은 해방촌이었죠. 해방촌은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동네였는데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 소박한 벽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클레르는 이곳이 한국이 독립을 맞이한 후 일본에서 돌아온 한국 사람들이 터를 잡은 곳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해방촌에서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도 느껴졌고 동시에 희망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처음 자리를 잡았을 때는 분명 고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식민지를 겪으며 마음의 상처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또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해방촌을 걷다 보니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슬픔에 머무르기보다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고자 했고 해방촌은 한국인의 그런 의지가 담긴 곳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력은 해방촌의 골목 구석구석에 담겨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답니다. 사실 프랑스도 예전에 독일에 점령당했던 적이 있어서 식민지 시절 한국인들이 느꼈을 절망과 아픔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한국을 얕잡아 본 과거의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지더군요. 사실 한국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아픔을 이겨내고 희망을 찾는 법을 알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나라였는데 말이죠. 한국인들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죠. 그들의 끈기와 지혜는 단순히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귀감이었어요. 그렇게 깊은 감정에 빠져 있던 그 순간 마침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방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한국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이곳은 단순한 대도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그들이 일궈낸 성과가 집약된 곳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이 야경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해방촌의 야경은 다른 나라의 대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깊이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해방촌의 언덕 위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감동과 존경을 가슴속에 새겼답니다. 다음 날 클레르는 장거리 여행으로 쌓인 피로를 풀자고 하더니 저를 스타필드로 데려갔어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찜질방이 있다면서 말이죠. 처음에 저는 찜질방이 사우나 비슷한 곳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타필드의 찜질방은 태어나 처음 경험하는 완전한 신세계였죠. 우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와 은은한 향기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 향기와 공기만으로도 이미 제 몸과 마음은 흐물흐물 풀어져 버렸죠. 이어서 찜질방 내부를 구경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여러 방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저는 황토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 황토를 통해 나오는 은은한 온기가 몸속 깊이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죠.
따뜻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며 긴장했던 근육이 서서히 풀리고 머릿속까지 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피로가 싹 사라지는 그 몽몽한 감각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때 클레르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황토가 피부에 그렇게 좋대. 아마 이게 한국인들이 동안인 비결인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갑자기 황토방에서 나가기 싫어졌어요. 나도 황토 찜질을 오래 하면 한국 여자들처럼 피부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결국 저는 아예 황토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자리를 잡고 버티기에 들어갔답니다. 클레르는 그런 저를 보며 처음에는 웃더니 시간이 지나도 제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자벨라, 이 고집쟁이야. 이제 다른 방도 구경해봐야지. 제발 이제 그만 나가자. 클레르가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황토의 옮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죠. 결국 클레르는 웃음을 터뜨리며 제 팔을 잡아 끌어 억지로 저를 밖으로 내보냈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우리가 다시 어린 소녀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적 클레르와 함께 장난치며 서로를 이기려고 하던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죠. 그렇게 클레르와 함께 했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저는 그동안 왜 그렇게 클레르를 미워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클레르는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준 소중한 친구였는데 저는 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녀를 질투하고 미워해왔을까요? 클레르는 한국까지 저를 데려와준 좋은 친구였는데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엄청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때 클레르는 말하지 않아도 제 기분을 안다는 것처럼 저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다군요. 그 미소를 보자 그동안 제가 클레르를 향해 품어왔던 시기와 질투가 모두 눈독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서 힐링을 한다고 하더니 저 역시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홀가분해진 몸과 마음으로 클레르와 저는 뭘 좀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찜질방에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클레르가 추천해준 메뉴는 식혜와 맥반석 계란이었죠. 우선 식혜를 한 모금 마셔보았는데 와,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달콤하고 시원한 맛을 가진 음료를 처음 먹어봤어요.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일 정도의 환상적인 맛이었죠. 그 다음에는 맥반석 계란을 맛보았는데 별다른 양념도 안 된 계란일 뿐이었는데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한 것이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씹을 때마다 입안에 퍼지는 깊은 풍미가 정말 예술이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계란을 3개나 해치워 버렸답니다. 원래 저는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곳의 음식들은 하나같이 너무 맛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클레르와 함께 웃고 떠들며 음식을 먹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찜질방의 따뜻한 분위기와 한국 음식의 놀라운 맛에 저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렸고 이제 온전히 마음을 놓고 한국 여행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 줄지 기대감에 부풀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클레르와 함께 강남에 갔는데 저는 강남을 보자마자 이 도시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넓고 깨끗한 거리, 우뚝 솟은 고층 빌딩들,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카페와 레스토랑들은 하나같이 멋지고 독특했어요. 평생을 프랑스 시골 마을에서 살아온 제게 이곳은 너무도 낯선 동시에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을 들게 했죠. 그때 클레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클레르는 잠시 전화를 받고 오겠다며 저를 두고 길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 사이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어차피 클레르는 금방 돌아올 테니 그동안 나는 이 멋진 거리를 구경이나 하고 있자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저는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목이 말라 음료수를 사려고 지갑을 꺼내려 했는데 글쎄 지갑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겠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저는 서둘러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방 어디에도 지갑은 보이지 않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지갑 안에는 돈뿐만 아니라 신분증, 신용카드, 심지어 호텔키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저는 지갑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사사치 뒤지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며 이리저리 살피는 동안 저는 속으로 별별 생각을 다 했답니다. 혹시 누가 내 지갑을 이미 주워갔으면 어떻게 하지?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 낯선 나라에서 만약 끝까지 지갑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설마 앞으로 남은 여행 기간 내내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 고생하게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들자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고 저는 당장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던 순간 길 위에 무심히 떨어져 있는 지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즉시 그 지갑을 향해 달려갔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갑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그것은 제 지갑이 맞았어요. 생각해 보니 아까 클레르와 함께 거리를 걸어 다니며 정신없이 셀카를 찍었는데 그 사이 지갑을 떨어뜨린 모양이었어요. 안 돼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열어보니 신분증과 신용카드, 현금까지 어느 것 하나 없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더군요. 사실 지갑 안에 내용물을 다 털리고 빈 지갑만 찾았어도 운이 좋은 것인데 이렇게 고스란히 지갑을 되찾게 되자 정말 기분이 좋았죠. 프랑스에는 좀도둑이 워낙 많아서 이런 행운을 기대하기 힘들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인품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끔찍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사실이었죠. 정신없이 지갑을 찾으며 돌아다니다 보니 그만 길을 잃게 된 것이었어요. 당황한 저는 우선 휴대폰을 꺼내서 클레르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직 통화 중인지 전화 연결음만 길게 올릴 뿐. 클레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해진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은 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했죠. 그런데 그 순간 배터리가 다 닳아버려 휴대폰이 꺼지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낯선 나라, 낯선 도시에 혼자 남겨진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결국 제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젊은 한국 남자가 저를 발견하더니 왜 울고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영어로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저는 그 남자가 마치 구세주처럼 느껴졌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손짓 발짓을 하며 겨우 현재 상황을 설명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안심하라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가방을 뒤적이다군요. 잠시 후 그 안에서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나왔죠. 그렇게 그는 제 휴대폰을 충전해주며 이제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점점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죠. 곧이어 제 휴대폰이 다시 켜졌고 저는 바로 클레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클레르는 갑자기 사라진 저 때문에 많이 놀란 듯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니 저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잘 모르겠다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정말
여기가 어디인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난감해하고 있자 옆에 있던 한국 남자가 조용히 손을 내밀며 자기에게 전화를 넘겨달라고 했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에게 전화를 건넸고 그때부터는 모든 일이 너무 쉽게 해결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클레르와 몇 마디 주고받더니 친절하게도 저를 클레르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이 남자의 도움으로 저는 클레르와 무사히 재회할 수 있었죠. 저에게는 이 순간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절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짓말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요. 만약 그가 아니었다면 이 낯선 곳에서 저 혼자 얼마나 헤매고 다녔을까 생각하니 정말 아찔했죠. 저는 진심을 담아 이 한국 남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이 남자는 별것 아니라는 듯 쑥스럽게 웃으며 한국에서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그는 한 사코됐다고 손사래를 치며 여행 잘하세요 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나버렸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은 정말 유토피아 같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 침대에 몸을 눕히니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다군요. 생각해보니 잃어버렸던 지갑을 고스란히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이렇게 무사히 호텔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한국인의 정직함과 다정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여행하다가 저와 같은 일을 당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프랑스는 절대 한국과 같은 품격을 보여주지 못할 거라는 결론이 내려지다군요. 만약 프랑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다시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설사 지갑을 찾는다고 해도 그 안에 있던 돈이나 신분증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을 확률이 높죠. 또 프랑스인들은 한국 사람들처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길 잃은 외국인을 만나도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한국인들은 남을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죠. 정말이지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엄청난 품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사실을 깨닫자 저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후진국 한국을 깎아내리며 클레르의 자존심을 뭉개기 위해서였는데 한국은 그런 저의 못난 마음을 꿰뚫어 본 듯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었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비록 프랑스보다 영토는 작지만 더 큰 마음을 가진 위대한 나라였죠. 한국이 보여준 넓은 마음과 따뜻함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전환점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가득해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떠올릴 때마다 제 마음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서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내 아들도 클레르 아들처럼 한국 여자와 사귀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 말이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한국인 며느리 덕에 클레르의 집안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들도 한국 여성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사연을 쓰는 것도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서랍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 곳이니까요. 또 저에게 진정한 치유와 깨달음을 안겨준 나라이기도 하죠. 이 글을 통해서라도 저와 한국 사이에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제 바람이 하늘에 닿은 것인지 얼마 전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며 프랑스와 한국이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죠.
그때 저는 참 설레었어요. 양국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능한 프랑스 정부가 올림픽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저의 기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저는 차마 한국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한국은 저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었는데 프랑스는 한국인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참기 어려웠죠.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한국 여러분, 부디 넓은 마음으로 프랑스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부터라도 한국을 본받아 프랑스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요. 부디 한국인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예쁘게 봐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한국의 옛 모습만 생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라도 한국을 경험하고 진정한 한국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네요.